퀴퀴한 어둠이 내려앉은 뒷골목, 깜딱이는 네온 사인 불빛 아래 강지훈 회장은 흥건한 피웅덩이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를 위협하던 사내가 축 늘어진 채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은 경비팀장 이민석, 피가 뚝뚝 떨어지는 주먹을 거두지 않은 채였다. 강지훈이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작 경비원 따위가 주제넘게 영웅행세라니. 내가 경찰을 불러서 너랑 저놈 둘 다 감방에 쳐넣기 전에 당장 꺼져. 이민석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가 희미한 불빛 아래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강 회장은 숨을 멈췄다. 경비원의 오른손 주먹 위 희미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아른거렸다. 그 흉터는 과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칼을 대신 맞아주었던 바로 그 손에 있던 것과 똑같았다. 얼음장 같던 재벌 총수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여름의 태양은 거대한 용광로처럼 도시를 달구고 있었다. K타워가 짓고 있는 초고층 빌딩 공사장은 그 열기의 중심이었다. 쇠와 흙먼지가 뒤섞인 냄새, 귀를 찢는 기계음,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가 한데 엉켜 지독한 삶의 현장을 증명하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거친 흙바닥 위로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잘 닦인 최고급 구두가 먼저 땅을 밟았다. 곧이어 짙은 회색의 맞춤 정장을 입은 강지훈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이 모든 소음과 먼지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오물이라도 밟은 듯 미간을 찌푸린 채였다. 현장 소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직접. 지훈은 대답 대신 손을 휘저어 그를 물렸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거대한 철골 구조물 사이를 훑고 있었다. 저것이 바로 그의 왕국, 그의 야망, 그리고 그의 지독한 과거로부터의 도피처였다. 그는 가난과 땀의 냄새를 경멸했다. 그것은 그가 필사적으로 벗어던진 허물이었고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한 곳에 멎었다. 거대한 크레인 그늘 아래 안전모를 쓴 경비원 한 명이 잠시 허리를 펴고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값싼 플라스틱 물병이 들려 있었고 그는 목을 뒤로 젖혀 타는 듯한 갈증을 달래고 있었다. 그저 몇 초에 불과한 짧은 휴식, 용광로 같은 더위 속에서 누구라도 가질 법한 찰나의 쉼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것이 용서할 수 없는 나태함으로 비쳤다. 자신의 제국에 붙어 피를 빠는 거머리, 사회의 기생충 같은 모습으로 보였다. 지훈의 발걸음이 그를 향했다. 그의 발소리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일하던 인부들도 현장을 감독하던 관리자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다가오는 폭풍을 지켜보았다. 남자는 이민석이었다. 그는 K타월의 정직원이 아니었다. 원래 일하던 낡은 오피스 빌딩의 월급만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쉬는 날이면 이렇게 건설 현장 임시 경비로 나와 푼돈을 벌었다. 그의 삶은 언제나 그렇게 팍팍했다. 지훈은 민석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의 키는 민석보다 약간 작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거인처럼 민석을 짓눌렀다. 지훈은 민석의 손에 들린 물병을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경멸을 숨기지 않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일은 안 하고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얼음처럼 차가워 주변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민석은 천천히 물병을 내렸다. 그는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땀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분노도, 굴욕도, 변명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호수 같았다. 그 침묵이 지훈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반항하거나 최소한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마치 돌부처처럼 미동도 없었다. 지훈의 목소리가 커졌다. 내가 묻는 말이 안 들리나? 당신 같은 버러지들이 세금 축내며 빈둥거리는 동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해. 그는 민석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경멸하는 세상 전체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의 정직한 노동을 모욕하고 있었다.
당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야. 회사의 자원을 좀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폭언은 칼날이 되어 주변 사람들의 가슴에 박혔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지훈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들은 내일의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웠고 회잔의 분노가 자신에게 향할까봐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민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지훈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거울처럼 지훈의 추악한 분노를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다. 그 눈빛 앞에서 지훈은 순간 알 수 없는 당혹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벌거벗은 내면을 들킨 듯한 기분이었다. 감히 나를 그렇게 쳐다봐. 지훈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현장 소장, 저 인간 당장 잘라. 다시는 우리 회사 공사 현장에 발도 못 붙이게 해. 현장 소장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그게 아니라. 닥쳐. 지훈의 한마디에 소장은 입을 다물었다. 이제 모든 시선이 민석에게로 향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할까? 무릎이라도 꿇고 빌까? 아니면 분노를 터뜨릴까?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에 든 물병 뚜껑을 닫았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가 공사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지훈을 향해 아주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 어떤 원망도 미련도 담기지 않은 움직임이었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젖은 흙처럼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몸을 돌렸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는 흙먼지 날리는 공사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의 등은 굽지 않았고 그의 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패배자가 아니라 스스로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처럼 보였다. 지훈은 멀어지는 민석의 뒷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속이 후련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 구석이 답답했다. 마치 삼키지 못한 돌덩이가 걸려있는 기분이었다. 그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애써 무시했다. 고작 경비원 하나 때문에 신경 쓸 가치도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는 다시 차가운 회장의 얼굴로 돌아와 몇 가지를 퉁명스럽게 지시하고는 차에 올랐다. 에어컨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바람이 그의 땀을 식혀주었지만 그의 내면에 피어오른 불쾌한 열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 이름 모를 경비원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가 마치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그의 뇌리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강지훈 회장은 운명의 장난처럼 바로 그 남자의 주먹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 밤 하늘은 도시의 상처를 씻어내려는 듯 거세게 울었다. 장대비가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내리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강지훈 회장은 강남의 최고급 바, 그 통유리 너머로 빗줄기에 흐릿해진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크리스탈 잔 안에서는 값비싼 위스키가 황금빛으로 일렁였다. 낮에 있었던 공사장의 불쾌한 기억이 끈질기게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 경비원의 얼굴, 아니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던 깊고 고요한 눈동자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마치 잔잔한 호수 밑바닥에 거대한 바위가 잠겨있는 듯한 헤아릴 수 없는 무게감을 지닌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차라리 연민에 가까운 무엇을 담고 있는 듯하여 지훈을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감히 고작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주제에 누구를 동정한단 말인가. 그는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넣었다.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태우며 내려갔지만 가슴속의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다. 그는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았다. 가끔 이렇게 혼자 걷고 싶을 때가 있었다. 빗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머릿속을 비워내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자신의 성공을 이 비 내리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값비싼 우산을 펼쳐들고 빌딩을 나섰다. 차가운 밤바람과 빗물이 뒤섞인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는 큰 길을 버리고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 편이 그의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고 그는 불필요한 우회를 싫어했다. 그의 인생처럼. 골목은 어둡고 축축했다. 술집에서 새어나온 희미한 불빛과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역겨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훈은 코를 막고 싶었지만 재벌 총수라는 체면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빨리 이 더러운 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의 구두가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기분이 더러워졌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그의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뒤이어 옆과 뒤에서도 어둠 속에서 스물스물 튀어나온 듯한 사내 서너 명이 그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그들의 눈은 어둠 속에서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고 몸에서는 값싼 소주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다. 지훈은 걸음을 멈췄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짜증이 났을 뿐이다. 이런 좀도둑들이 감히 자신의 길을 막아선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지훈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원하는 게 돈인가? 얼마면 되지? 계좌번호를 불러. 내일 아침까지 넉넉하게 넣어줄 테니 길을 비켜.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뿌리 깊은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사내들은 웃었다. 기분 나쁜 이가 누렇게 변색된 웃음이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날카롭게 빛나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돈도 좋지만 어떤 분께서 회장님께 안부 좀 전해달라고 하셔서 말이야. 너무 걱정은 마시오. 죽이기야 하겠어. 그냥 병원 신세 좀 지게 될 뿐이지. 그제야 지훈은 상황이 단순한 강도짓이 아님을 깨달았다. 사업상의 원환, 그가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수많은 경쟁자 중 하나가 보낸 끈앞을들이었다. 지훈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이 하찮은 것들이 감히 나를... 그는 우산을 내던지고 정장 재킷의 단추를 풀었다. 엉성하게 남아 저항해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주먹질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무기는 돈과 권력이었지 맨주먹이 아니었다. 사내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지훈은 미처 반응하지 못했다. 둔탁한 통증과 함께 복부를 강타당한 그는 숨을 헉 하고 내뱉으며 무너졌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의 비싼 정장이 흙탕물로 더러워졌다. 빗물이 그의 얼굴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다. 그는 무력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무력감이었다. 사내들의 발길질이 그의 온몸으로 쏟아졌다. 고통 속에서 그의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있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골목 어귀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낡은 검은색 우산을 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다. 이민석이었다. 그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빗줄기가 너무 거세져 잠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려다 골목 안의 소란을 발견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취객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고달팠고 타인의 문제에 개입할 여유 따위는 없었다. 그는 조용히 발길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쓰러진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강지훈 회장, 몇 시간 전 자신을 벌레 보듯 하며 모욕하고 일자리를 빼앗아버린 바로 그 남자였다. 민석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만한 자의 비참한 최후, 인과응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아주 짧았다.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미운 인간이라도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린치를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았다. 우산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민석은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사내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존재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지훈을 발로 차던 사내였다. 뭐야 이 자식은?
그가 욕설과 함께 민석에게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민석은 상체만 살짝 비틀어 주먹을 피하고는 마치 춤을 추듯 상대의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의 팔꿈치가 번개처럼 사내의 명치를 파고들었다. 끄ꯛ 하는 비명과 함께 사내는 뒤로 나가 떨어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나머지 사내들이 놀라 지훈에게서 떨어져 민석을 애워쌌다. 지훈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낮에 해고했던 바로 그 경비원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싸움은 일방적이었다. 민석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그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오직 상대의 급소를 노려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적을 무력화시킬 뿐이었다. 주먹이 날아오면 피하고 팔을 꺾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뼈와 주먹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고통스러운 신음, 움직일 때마다 튀는 물보라가 빗소리와 뒤섞여 처절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숙련된 장인이 기계를 다루는 것처럼 보였다. 우두머리 사내가 품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그는 비겁하게 쓰러져 있는 지훈의 멱살을 잡고 그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이 자식아.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이놈 목을 그어버릴 테다. 민석의 움직임이 처음으로 멈췄다. 그는 칼끝을 그리고 지훈의 창백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오래전에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지훈은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목에 닿은 칼날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모든 사고를 마비시켰다. 갑자기 민석이 움직였다. 그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벽돌 조각 하나를 발끝으로 툭 하고 걷어찼다. 벽돌은 정확하게 날아가 칼을 든 사내의 손목을 강타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칼을 놓쳤다. 민석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땅을 박차고 달려들어 사내의 발을 꺾어 뒤로 비틀었다. 우두둑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사내의 비명이 골목을 울렸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사내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거나 의식을 잃었다. 골목에는 다시 빗소리와 그들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만이 남았다. 민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그의 옷은 흠뻑 젖었고 주먹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지훈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는 고통보다 더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민석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경멸과 불신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고작 경비원 따위가 주제넘게 영웅행세라니. 내가 경찰을 불러서 너랑 저놈 둘 다 감방에 쳐넣기 전에 당장 꺼져. 그것은 감사의 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모욕을 퍼부었다. 그것이 자신의 무력감과 수치심을 감추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이 상황의 통제권을 다시 되찾고 싶었다. 자신은 여전히 위에 있고 저 남자는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이민석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몸을 돌렸다. 그는 지훈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이나 분노의 기색조차 없었다. 그저 깊은 피로감만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그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지훈은 숨을 멈췄다. 빗물에 젖은 민석의 오른손 주먹 위 붉은 피와 함께 선명하게 드러난 희미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흉터, 그것은 지훈의 기억 가장 깊은 곳, 지독한 악몽처럼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파편을 날카롭게 찔렀다. 아주 어릴 적 자신을 향해 날아오던 칼날을 맨손으로 막아주었던 기억나지 않는 얼굴의 형, 그 형의 손에 있던 것과 똑같은 흉터였다. 그 순간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두 개의 이미지가 하나로 겹쳐졌다. 얼음장 같던 재벌 총수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 속에서 멀어져가는 남자의 등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상처를 입고 앓고 있는 듯 보였다.
강지훈 회장은 그의 펜트하우스,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도시의 풍경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젯밤에 그 축축하고 어두운 뒷골목을 헤매고 있었다. 온몸에 멍든 자국들이 욱신거리며 그날의 굴욕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은 바로 그 흉터, 오른손 주먹 위에 새겨진 초승달 모양의 희미한 흔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 그가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단단하게 봉인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아주 어릴 적 자신을 향해 날아오던 날카로운 무언가, 그리고 그것을 막아서던 작은 등, 피가 낭자했던 하얀 손, 그 위에 선명했던 초승달 모양의 상처. 그는 그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형이라고 불렀다는 사실과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만이 어둠처럼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그 기억을 지우려 애썼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성공 신화에 어울리지 않는 불필요한 감상이었고 떨쳐내야 할 약점이었다. 그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제국을 건설했다. 그것이 그가 세상에 내세운 공식적인 역사였다. 거기에는 형의 자리는 없었다. 그런데 어젯밤 그 기억이, 그 흉터다,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경비원의 손에서 되살아났다. 그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잔인한 장난일까?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이성은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필 그의 손에 그 흉터가 있는지. 그날 오전 K타워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임원들은 중요한 보고를 하고 있었지만 지훈은 그들의 말에 전혀 집중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경비원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회의를 중단시켰다. 모두 나가봐. 임원들은 영문을 모른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다가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다. 곧이어 육중한 문이 닫히고 거대한 사무실에는 지훈 혼자 남았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을 연결했다. 최 실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들어오게.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최 실장이 들어왔다. 그는 50대의 남자로 기름진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기고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사람 좋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속내를 알 수 없는 능구렁이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지훈의 오른팔이자 그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충실한 개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다. 그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에게는 망설임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명령했고 최 실장은 복종했다. 사람을 하나 찾아야겠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이름은 이민석, 나이는 45세, 직업은 경비원, 아마 어제부로 해고됐을 걸세. 최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지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 자에 대한 모든 걸 알아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디서 뭘 했는지, 가족은 있는지, 친구는 누구인지, 심지어 어제 저녁밥으로 뭘 먹었는지까지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서 보고해. 단 절대 그 자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조용하고 신속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 자신의 생존 방식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훈이 덧붙였다. 그의 눈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자의 오른손을 확인해. 주먹 위에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는지 반드시. 최 실장의 눈에 순간 스쳐 지나가는 호기심의 빛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지만 그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최 실장이 물러나고 다시 혼자가 된 지훈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심장은 기대와 불안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만약 그 흉터가 정말이라면, 그가 정말 그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틀이 지났다. 지훈에게는 이틀이 2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밤에는 잠을 설쳤다. 어릴 적의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 피와 비명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꿈이었다. 마침내 최 실장이 얇은 서류 봉투를 들고 그의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님. 지훈은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애써 그것을 감추며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이민석, 45세, 출생기록 불분명, 보육원 출신,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전과 기록 없음, 신용불량 기록 없음, 가족관계 전무. 그를 기억하는 보육원 관계자나 동창도 거의 없음. 군 제대 후 건설 현장 막노동, 공장 생산직,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은 여러 빌딩을 전전하는 비정규직 경비원으로 살아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낸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깨끗한 이력이었다. 지훈의 시선이 서류의 마지막 줄에 멎었다. 특이사항, 오른손에 오래된 흉터 있음, 모양은 초승달과 유사함.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역시나 그 흉터는 진짜였다. 그 남자는 정말. 하지만 서류의 내용은 그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렇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니. 기억 속의 형은 비록 어렴풋하지만 자신을 지키던 용감하고 강한 존재였다. 그런데 눈앞의 기록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흔적 없이 살아온 한 남자의 초라한 연대기일 뿐이었다. 너무나도 달랐다. 그 골목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힘과 이 서류에 기록된 무기력한 삶은 도저히 하나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돼.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혹시 그 사람과 무슨 악연이라도 있으십니까? 필요하다면 제가 조용히. 아니, 지훈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 깨끗한 이력은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과거를 지워버린 것 같았다. 그는 최 실장을 믿을 수 없었다. 아니, 이 순간부터 그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이 문제는 그가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날 저녁부터 강지훈 회장의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값비싼 양복 대신 평범한 점퍼와 모자를 눌렀었다. 화려한 세단 대신 눈에 띄지 않는 국산차를 직접 몰았다. 그는 어둠 속에 숨어 이민석이라는 남자의 삶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민석은 낮에는 낡고 허름한 상가 건물의 경비원으로 일했다. 그는 방문객들에게 무뚝뚝하게 인사를 하고 주차장을 정리하고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그 모습 어디에서도 어두운 골목길에서 몇 명의 장정을 단숨에 쓰러뜨리던 맹수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의 생계에 지친 평범하고 무기력한 중년 남자로 보일 뿐이었다. 저녁이 되면 그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네의 작은 빌라로 돌아갔다. 지훈은 차 안에서 그의 집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불빛 너머에서는 어떤 삶이 펼쳐지고 있을까? 그는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리고 잠이 들겠지. 그의 고독한 삶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지훈은 이해할 수 없었다. 저 남자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었다. 하나는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무력한 패배자의 얼굴.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숨긴 맹수의 얼굴. 어느 것이 진짜 모습일까? 그리고 그는 왜 그 힘을 숨긴 채 이토록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그 흉터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는 마치 끝없는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다. 재벌 총수 강지훈이 아니라 잃어버린 과거의 한 조각을 찾아 헤매는 길 잃은 아이가 되어 있었다. 그는 차가운 차 안에서 된장찌개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낯선 동네의 어둠 속에 앉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그 남자의 창문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 조용한 관찰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미행은 강지훈의 인내심을 바닥까지 끌어내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숨어 지켜보는 것에 신물이 났다. 안개처럼 불분명한 진실의 윤곽 앞에서 그의 조급증은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직접 부딪혀서라도 그 돌덩이 같은 남자의 입을 열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이민석이 퇴근 후 가끔 들르는 낡은 포장마차를 알아냈다. 비닐 천막으로 둘러싸인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허름한 못이었다. 테이블 서너 개가 전부인 그 좁은 공간에서는 언제나 쓴 소주 냄새와 사람들의 고단한 한숨소리가 배어나왔다. 지훈은 일부러 허름한 옷차림으로 그곳을 찾았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시끄럽던 포장마차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의 몸에 밴 특유의 위압감과 이질적인 분위기는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었다. 민석은 구석자리에서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다가 지훈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의 눈빛은 "여긴 어쩐 일이지?" 라고 묻는 듯 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잔을 채웠다. 지훈은 보란듯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다가오자 그는 소주 한 병과 국밥 하나를 주문했다. 그는 민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일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소."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고 감사보다는 추궁에 가까운 뉘앙스였다. 민석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뭘 말입니까? 기억 안 나는 척 시침이 뗄 생각 마시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지. 원하는 게 뭐요? 돈이요? 아니면 일자리?" 지훈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신의 방식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소풍 방식이었다. 민석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지훈의 오만한 시선과 부딪혔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본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마치 지훈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신의 삶에 불필요한 오점이라는 듯이. 그 단호한 거절이 지훈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자신의 호의를, 아니 자신의 돈을 거절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오른손에 있는 그 흉터 어떻게 생긴 거요?" 그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포장마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민석의 손에 들려있던 소주잔이 멈칫했다. 아주 미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떨림이었지만 지훈의 날카로운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민석은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마치 두꺼운 가면을 쓴 것처럼. "어릴 때 놀다가 다친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건조했다. 하지만 그 대답을 하는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시선을 피했다. 지훈은 확신했다. 이 남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이 흉터에는 분명 거대한 비밀이 있다. 지훈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정말 그것뿐이요? 혹시 아주 어릴 때 잃어버린 동생 같은 건 없었소?" 민석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의자가 뒤로 밀리며 거친 소리를 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지폐 몇 장을 던져놓고는 지훈에게 차갑게 말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포장마차를 나가버렸다. 그의 뒷모습은 도망치는 자의 그것처럼 보였다. 지훈은 혼자 남아 차갑게 식어가는 국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민석의 반응은 그의 의심을 거의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가 바로 자신의 형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의 이성을 덮쳐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최 실장이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회장실에서 최 실장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보고했다. "회장님께서 찾으시던 분, 아마도 회장님의 친형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최 실장은 서류 한 묶음과 낡은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민석이라는 자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단서입니다. 그의 보육원 동기 중에 이름이 비슷한 이민준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의 행적을 추적해보니 놀랍게도 오른손에 비슷한 흉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있었다. 확대된 그의 오른손 사진에는 정말로 초승달 모양과 흡사한 흉터가 희미하게 보였다. 이민준, 현재 나이 46세, 도박빚에 쫓겨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으며 일정한 거주지 없이 여관과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훈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이민석, 그리고 이민준, 너무나도 비슷한 이름, 그리고 똑같은 흉터.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최 실장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회장님, 이민준 씨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술만 마시면 어릴 때 부잣집에 입양 간 동생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생을 지키려다 칼에 맞은 이야기도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도박에 빠져 인생을 망친 형, 그리고 성공한 동생,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비극적인 비극. 이민석이 그토록 자신을 부인했던 이유도 설명이 되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초라한 처지 때문에 동생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혹은 동생의 성공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지훈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민석에 대한 의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형이라는 존재에 대한 연민과 책임감이 들어섰다. 최 실장은 지훈을 데리고 이민준이 머물고 있다는 허름한 여관으로 향했다. 곰팡이내와 담배 찌든 내가 진동하는 좁은 방 안에서 이민준은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머리를 긁적이며 그들을 맞았다. 그는 사진에서보다 훨씬 더 망가져 있었다. 술과 도박에 찌든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몸에서는 악취가 났다. 지훈은 역겨움을 애써 참으며 그를 마주했다.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자 이민준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웃다가 이내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지훈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동생아, 지훈아, 내가 네 형 민준이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데. 그는 지훈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지훈은 그의 더러운 몸을 밀쳐내고 싶었지만 수십 년 만에 찾은 형이라는 생각에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어색하게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이민준의 오른손에 있는 흉터를 직접 확인한 순간 지훈의 모든 의심은 끝이 났다. 모양이 약간 다르긴 했지만 분명 초승달 모양의 오래된 흉터였다. 그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과거의 조각을 마침내 찾았다는 안도감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 지훈은 이민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최고급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억대의 빚을 모두 갚아주고 매달 엄청난 생활비를 보내주었다. 이민준은 갑자기 찾아온 행운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지훈에게 굽실거렸다. 그리고 지훈의 마음속에서 이민석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지워졌다. 그는 이제 그저 우연히 비슷한 흉터를 가진 불쾌한 기억 속의 경비원일 뿐이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진짜 형과 비슷한 흉터를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에 대한 혐오감은 더욱 커졌다. 감히 내 형을 흉내내. 그는 이민석이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을지도 모른다고까지 생각했다. 그 흉터를 이용해 무언가를 뜯어내려 했을지도 모른다고. 그의 마음속에서 이민석은 동정의 대상에서 경멸과 의심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의 곁에서 충성을 다하는 듯 보이는 최 실장이 꾸민 거대한 사기극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짜 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경비실에서 홀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동생의 안위를 멀리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훈은 교묘하게 짜인 거짓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것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강지훈은 마침내 찾았다고 믿는 형, 이민준에게 물질적인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과시이기도 했다. 그는 최고급 빌라와 외제차, 그리고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민주는 그가 기억하는 형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다. 그는 비굴했고 탐욕스러웠으며 술에 취하면 어릴 적 이야기를 과장하며 늘어놓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지훈이 기억하는 애틋함이나 희생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잘 외운 대본을 읊는 배우의 독백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지훈은 애써 그 위화감을 무시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독한 가난이 한 인간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던 또 다른 기둥 하나가 거센 비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를 고아원에서 데려와 아들로 키워준 양어머니 오미란 여사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그가 이 차가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존재였다. 물론 그 사랑은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오 여사는 지훈의 성공을 자신의 것처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의 돈과 권력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훈에게 그녀는 어머니였다. 자신을 선택하고 길러준 유일한 사람. 병원 특실의 침대 위에 누워있는 오 여사는 한없이 쇠약해 보였다. 화려했던 화장과 값비싼 장신구들이 사라진 그녀의 얼굴에는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이미 온몸에 퍼진 암세포,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선고였다.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병실을 지켰다. 그는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했고 기적을 바라며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죽음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오 여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수 상태로 보냈고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다. 바로 그 혼미한 의식의 경계에서 오 여사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의미 없는 잠꼬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반복해서 들려왔을 때 지훈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민서가, 민서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제발 용서해다오.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했고 깊은 회한과 공포에 젖어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민석, 그 이름은 바로 그 경비원의 이름이었다. 우연일 리가 없었다. 그의 양어머니가 평생 상류층으로 살아오며 세상의 밑바닥과는 담을 쌓고 지냈던 그녀가 어떻게 그 남자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용서해달라고 저토록 애원하는 것인가? 지훈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의심의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다. 그 경비원 이민석, 그의 무표정한 얼굴과 깊이를 알 수 없던 눈동자가 다시 떠올랐다. 포장마차에서 자신을 밀어내던 그의 단호한 태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던 그의 흔들리던 눈빛, 그리고 양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의 이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듯했다. 지훈은 끔찍한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어머니에게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는 최 실장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불안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 어머니가 이민석이라는 사람을 아실 리가 있나?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봐. 최 실장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곧 특유의 능구렁이 같은 미소로 그것을 감추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아마 동명인이거나 노환으로 잠시 헛것을 보시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거짓의 냄새가 났다. 그는 최 실장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부터 그는 아무도 믿지 않기로 했다. 그는 직접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는 이민준에게 주었던 최고급 아파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 갑자기 모든 지원이 끊긴 이민준은 지훈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지만 지훈은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이번에는 이민석이 아니라 이민준과 최 실장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의 예상은 끔찍한 현실로 드러났다.
늦은 밤 한적한 공원 주차장에서 최 실장과 이민준이 몰래 만나고 있었다. 지훈은 멀리 떨어진 차 안에서 망원 렌즈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최 실장은 돈다발이 든 봉투를 이민준에게 건네고 있었고, 이민준은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들은 한패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민준은 자신의 형이 아니었다. 그는 최 실장이 내세운 가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지훈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는 핸들을 부서져라 내리쳤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지독한 자기 혐오였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자신의 과거를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가장 추악한 사기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최 실장은 왜 이런 짓을 벌인 것일까? 돈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진짜 형은, 이민석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토록 자신을 밀어냈던 것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리고 그 모든 의문의 중심에는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양어머니 오미란 여사가 있었다. 그녀가 부르짖던 이름, 민석, 그 이름 속에 모든 비밀의 열쇠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았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애써 외면해왔던 과거의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그 진실이 설령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지라도. 그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그가 태어나고 자랐다는, 그래서 지독하게 증오했던 바로 그 보육원이었다. 진실의 문이 아주 천천히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지훈은 본론부터 꺼냈다. 그는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두툼한 돈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35년 전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이민석과 이민준이라는 아이에 대한 모든 기록을. 노 원장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과 탐욕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노 원장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못 이기는 척 돈봉투를 서랍에 집어넣고는 삐걱거리는 의자에서 일어나 낡은 창고로 향했다. 지훈은 침묵 속에서 그를 기다렸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의 불안한 심장 소리처럼 공간을 채웠다. 한참 후에야 노 원장은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앨범 한 권과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쓰고 한참이나 서류를 뒤적였다. 아, 여기 있군요. 이민석, 이민준. 지훈은 그의 손에서 서류와 앨범을 거의 빼앗다시피 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앨범의 첫 장을 넘겼다. 흑백 사진 속에는 낯익은 얼굴의 두 아이가 서 있었다. 더 어리고 순수했지만 그 얼굴은 분명 자신과 그리고 이민석이었다. 사진 속의 형은, 이민석은 동생의 어깨에 다정하게 팔을 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 사진이 작고 흐릿했지만 분명히 보였다.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지훈의 숨이 멎는 듯했다. 이민준이 아니었다. 이민석, 그 무뚝뚝하고 차가운 경비원이 바로 자신의 진짜 형이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가 다시 뜨겁게 끓어올랐다. 최 실장, 그자가 감히 나를 완벽하게 속였단 말인가. 그는 옆에 있던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입소 기록, 그리고 퇴소 기록. 그의 눈이 한 곳에 멎었다. 퇴소 기록에 적힌 입양 부모의 이름, 오미란, 바로 그의 양어머니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입양된 아이의 이름은 강지훈이 아니라 이민준으로 되어 있었다. 이건 대체 무슨 말인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는 노 원장을 다그쳤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입양된 아이의 이름이 이민준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여기에는 이민석에 대한 퇴소 기록이 없습니까? 노 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그게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당시에는 행정 처리가 미숙해서 종종 실수가. 거짓말! 지훈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의 분노에 노 원장은 의자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똑바로 말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때였다.
지훈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최 실장이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회장님, 어디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빨리. 지훈은 그의 말을 끊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내 거짓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까. 전화를 끊고 그는 노 원장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날의 진실을 전부 기억해내지 못하면 이 보육원은 내일 아침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는 보육원을 뛰쳐나와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떠다니며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회장실의 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최 실장은 초조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가짜 충성심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기묘한 안도감과 비릿한 조소가 어려 있었다. 이제 다 아셨나 보군요, 회장님. 아니, 강지훈 씨. 그는 더 이상 존칭을 쓰지 않았다. 지훈은 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미쳤다. 감히 니까짓게 날 속여. 니놈의 목적이 뭐냐? 돈 때문이었나? 최 실장은 멱살을 잡힌 채로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돈, 물론 돈도 좋죠. 하지만 돈보다 더 달콤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수입니다. 35년을 기다려온 복수. 지훈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를 노려보았다. 최 실장은 쇳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래요. 이민석이 당신 형 맞습니다. 당신이 개처럼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경비원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구하고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친형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35년 전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니에요. 당신의 자애로운 양어머니 오미란 여사가 당신을 친어머니 품에서 훔쳐낸 겁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요. 당신은 유괴된 거라고. 지훈의 머릿속이 텅 비는 듯했다. 그는 최 실장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풀었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그의 분노는 힘을 잃었다. 그리고 당신 형 이민석은 그 모든 걸 봤어요. 어린 나이에 자기 동생이 유괴되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 충격으로 한동안 말도 못했죠. 그런데 왜 그가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실은 유괴범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 살면서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기만 한 겁니다. 당신이 자신을 모욕하고 짓밟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책상 모서리를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가족이 모두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니. 그렇다면 너는 대체 누구냐? 최 실장은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비웃었다. 제 아버지가 바로 오미란 여사의 유괴를 도왔던 운전기사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다 돌아가셨죠.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쭉 기다려왔습니다. 당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파멸시킬 바로 오늘을.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 실장의 핸드폰 화면에 영상 하나가 떴다. 낡은 폐창고, 그곳에는 의자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된 이민석이 있었다. 이제 마지막 시호가 남았군요, 회장님. 당신 형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바로 오시죠. 물론 혼자 오셔야 할 겁니다. 경찰에 알리는 순간 당신 형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될 테니까요. 아, 그리고 당신 친어머니에 대한 소식도 거기서 들려드리죠. 최 실장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유유히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지훈은 무너져 내리는 세상 속에서 텅 빈 눈으로 그가 가리킨 지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핸드폰에서는 폐창고의 주소가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폐창고는 도시의 상처처럼 버려진 외곽에 자리하고 있었다. 녹슨 철문은 저승의 입구처럼 굳게 닫혀 있었고 깨진 유리창 너머로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고여 있었다. 지훈은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폐부를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그는 아무런 무기도 계획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최 실장의 마지막 말, 당신 친어머니에 대한 소식도 거기서 들려드리죠. 라는 그 잔인한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평생 친어머니의 존재를 애써 부정하며 살아왔다. 자신을 버린 사람이라고, 그래서 기억할 가치도 없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어머니에 대한 희미한 그리움이 잠재해 있었다. 이제 와서 그 신라 같은 희망이 자신을 옥죄는 가장 끔찍한 올가미가 될 줄은 몰랐다. 그가 다가서자 육중한 철문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렸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중앙에 켜진 희미한 전구 하나가 공간을 음산하게 비추고 있었다. 먼지와 기름때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다. 창고 중앙, 전구 불빛 바로 아래에는 이민석이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와 멍으로 얼룩져 있었고 의식은 없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무력하게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그림자로 살아온 형이었다. 자신을 벌레 보듯 경멸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지독한 죄책감이 해일처럼 그의 온몸을 덮쳤다. 형, 지훈이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 실장이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로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 몇 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최 실장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셨군요, 회장님. 형제 상봉의 감동적인 순간인데 주인공 한 명이 잠들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가 손짓하자 부하 하나가 양동이에 담긴 차가운 물을 민석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다. 푸아! 민석이 거친 기침과 함께 정신을 차렸다. 그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절망, 그리고 여긴 왜 왔어? 하는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최 실장은 두 사람의 모습을 즐겁게 감상하며 말을 이었다. 자, 이제 배우들이 다 모였으니 이 연극의 마지막 장을 시작해볼까요, 강지훈 씨? 당신은 평생 당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고 살아왔겠죠.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그저 한 여자의 탐욕과 내 아버지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불행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는 지훈의 주변을 천천히 맴돌며 마치 독사가 먹잇감을 희롱하듯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당신 친어머니, 참 불쌍한 여자였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평생을 헤맸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팔고 몸이 망가져가는 것도 모른 채 전국을 떠돌았죠. 바로 저기 당신 형이 그 모든 고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잊으려 했던, 지우려 했던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됐소?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 실장은 과장된 슬픈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을 그리워하다 병을 얻어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더군요. 지훈아, 내 아들아. 지훈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이제 산산조각 나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는 길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는 파렴치한 유괴범이었으며 자신을 지켜준 형은 피투성이가 되어 눈앞에 묶여 있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바로 자기 자신이 있었다. 최 실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본색을 드러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군. 당신들 형제가 사라져주면 K타워는 온전히 내 것이 되겠지. 내 아버지가 평생 당신들 집안의 개로 살았던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야. 그가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다. 사내들이 쇠파이트와 강목을 들고 천천히 지훈과 민석에게 다가왔다. 지훈은 절망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돈과 권력은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는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무력한 인간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묶여있던 민석이 갑자기 포효하듯 소리를 질렀다. 그는 온몸의 근육을 들이틀며 자신을 묶고 있던 날갠 밧줄을 끊어내기 시작했다. 밧줄이 그의 살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우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밧줄이 끊어지고 그를 묶고 있던 낡은 나무 의자마저 박살났다. 그는 분노한 곰처럼 일어나 자신을 둘러싼 사내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이글거리고 있었다. 평생 억눌러왔던 분노, 어머니에 대한 슬픔, 그리고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었다. 최 실장과 부하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순간 당황했다. 지훈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상처 입은 맹수처럼 서 있는 형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폐창고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이제 곧 모든 것을 건 두 형제의 처절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폐창고 안의 공기는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처럼 팽팽하게 응축되어 있었다. 이민석은 부서진 의자 파편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바닥에 검붉은 자국을 남겼지만 그의 눈은 살아있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세상에 순응하던 무기력한 경비원의 눈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음과 맞서는 야수의 눈이었다. 최 실장의 부하들은 순간 그의 기세에 압도당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최 실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뭣들 하는 거야? 저놈 하나 처리 못해. 당장 쳐 죽여. 그의 명령은 기폭제였다. 사내들이 괴성을 지르며 동시에 민석에게 달려들었다. 쇠파이프가 섬뜩한 바람소리를 내며 그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지훈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펼쳐졌다. 민석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팔뚝으로 막아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팔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순간을 이용해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어 주먹을 그의 복부에 깊숙이 박아넣었다. 사내는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위액을 토해내며 쓰러졌다. 그것을 시작으로 폐창고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민석은 혼자였지만 마치 수십 년 동안 갇혀있던 분노를 터뜨리는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는 맞고 찔리고 베이면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세련된 무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동생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이었다. 그는 부러진 팔로 상대의 목을 감았고 찢어진 다리로 적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그의 모든 동작에는 35년간 억눌러온 한이, 어머니의 눈물이, 그리고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실려 있었다. 그는 싸우는 기계처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괴물처럼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지훈은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가장 강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였다. 피투성이의 형이 자신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35년 전 그날처럼 형은 또다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부서져 내렸다. 그의 오만함, 그의 냉소, 그의 경멸,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더 이상 K타워의 회장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겁에 질린 동생, 형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아이일 뿐이었다. 한 사내가 쓰러진 민석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강목을 높이 치켜들었다. 형, 안 돼! 지훈은 본능적으로 소리치며 몸을 날렸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본 적이 없었다.
그의 움직임은 서툴고 어설펐지만 필사적이었다. 그는 사내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사내는 짜증 섞인 욕설을 내뱉으며 지훈을 발로 걷어찼다. 지훈은 옆으로 나뒹굴었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맞고 밟히면서도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의 값비싼 정장은 흙과 피로 더러워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에게는 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최 실장은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직접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자식들 다 죽여버리겠어! 민석은 지훈을 자신의 등 뒤로 밀치고 최 실장과 맞섰다. 두 사람의 분노가 두 집안의 뒤엉킨 악연이 쇠파이프와 맨주먹으로 격돌했다. 쨍 하는 금소금이 폐창고를 울렸다. 민석의 주먹은 피투성이었지만 쇠보다 단단했다. 그는 최 실장의 공격을 피하고 받아치며 조금씩 그를 구석으로 몰아갔다. 마지막 순간 최 실장은 발악하듯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민석은 그것을 피하는 대신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쇠파이프가 민석의 어깨를 강타하는 동시에 민석의 주먹이 최 실장의 얼굴에 장렬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는 한 방이었다. 최 실장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뒤로 나가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폐창고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최 실장의 부하들은 모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최 실장은 미동도 없었다. 지훈은 무너질 듯한 몸을 이끌고 민석에게 다가갔다. 형, 그가 부르자 민석의 긴장이 풀린 듯 그의 몸이 앞으로 기우뚱 기울어졌다. 지훈은 달려가 쓰러지는 형의 몸을 부축했다. 민석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그의 숨소리는 너무나도 가팠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평생 단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던 뜨거운 눈물이었다. 미안해 형. 내가 다 미안해.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형의 몸을 부둥켜 안았다. 멀리서 희미하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모든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비극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다. 하얀색은 본래 순수함을 상징하지만 이곳의 흰색은 절망과 체념의 색이었다. 강지훈은 응급실 앞 차가운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값비싼 정장은 흙과 피로 얼룩져 넝마 조각이나 다름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삐끼가 가신 채 텅 빈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몇 시간 전 폐창고에서의 혈투는 마치 현실이 아닌 악몽처럼 느껴졌다. 최 실장과 그의 일당은 모두 경찰에 체포되었고 지훈은 구급차에 실려가는 형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이곳까지 따라왔다. 수술실 앞 빨간 등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그의 심장을 쥐어짜는 듯 아프게 깜빡였다. 의사는 최악의 경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다출혈, 다발성 골절, 내장 파열. 그가 읊어대는 의학 용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그때 병원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왔다. 오밀한 여사의 병실을 지키던 비서였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와 허리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회장님을 찾으십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수술실의 빨간 불빛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머니, 이제 그 단어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온기도 주지 못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짓의 근원, 모든 비극의 시작. 그는 그녀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야만 했다. 그는 진실을 들어야만 했다. 자신의 귀로 직접 그 잔인한 고백을 확인해야만 이 지독한 악몽의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밀한 여사의 특실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다. 온갖 생명 유지 장치가 삐걱거리며 그녀의 마지막 숨을 힘겹게 붙들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지훈아, 내 아들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쇠약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지훈을 향한 집착에 가까운 소유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지만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들로서의 연민이나 사랑이 없었다. 오직 배신당한 자의 냉혹한 분노와 혼란만이 가득했다. 왜 그러셨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메마르게 울렸다. 왜 제게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오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지훈아? 엄마가 뭘? 그만하세요,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민석, 그 이름, 당신이 애타게 부르던 그 이름, 그리고 최 실장, 그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친어머니에게서 훔쳐왔다는 사실까지도. 오 여사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부정하려 했지만 지훈의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그녀의 모든 변명은 힘을 잃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거짓된 세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헐떡이며 과거의 진실을, 그 추악한 비밀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래, 맞다. 내가 그랬다. 하지만 그건 널 사랑해서 그런 거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뻔뻔하게 짝이 없었다. 나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내 아버지는 대를 이을 아들을 원했지. 그때 널 본 거야. 너무나도 예쁘고 총명한 너를. 나는 널 내 아들로 삼고 싶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그녀의 말은 논리도 죄책감도 없는 오직 자기 합리화와 탐욕으로 가득 찬 변명일 뿐이었다. 지우는 웃었다. 허탈하고 비참한 웃음이었다. 사랑, 그 추악한 집착과 욕심을 감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단 말인가? 그럼 우리 형은요? 우리 어머니는? 당신의 그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오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흐느낄 뿐이었다. 지우는 그녀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라고 불렀던 마지막 잔상마저 산산조각 나 사라졌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추악한 범죄의 결과물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인생은 뿌리부터 썩어 있었던 것이다. 그가 병실을 막 나서려던 순간 수술실에 빨간 불이 꺼졌다. 잠시 후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의 다음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형,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던 단 한 사람. 이제 겨우 그 존재를 확인했는데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복도 벽에 몸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거대한 제국의 왕, 강지우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무력한 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의 처절한 오열이, 뒤늦은 후회와 미안함이 뒤섞인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지만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기적적으로 이민석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전쟁터의 폐허처럼 망가져 있었다. 의사는 그가 다시 예전처럼 걷거나 주먹을 쥐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우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 감정이 마비된 상태였다. 그는 국내 최고의 재활치료팀을 구성하고 형의 병실을 온갖 최첨단 의료기기로 채웠다. 그는 돈으로 형의 망가진 몸을, 그리고 자신의 찢어진 양심을 어떻게든 수선해보려 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었다. 그 사이 세상은 K타워의 충격적인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최 실장의 범행과 오미란 여사의 유괴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모든 영향력과 재력을 동원해 사건을 통제하려 했다. 그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해 오 여사의 재판을 준비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그녀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를 용서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증오했다. 하지만 그녀가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또 하나의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이었고 그의 완벽주의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통제에 있는 가장 호화로운 감옥, 즉 병원 특실에 가둬놓고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들 생각이었다. 결국 법원은 오미란 여사가 고령에 건강이 위중하다는 변호인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 대신 치료 감호와 가택연금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세상은 돈과 권력이 법 위에 군림했다며 비난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생각했다. 그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 바로 피해자인 형 이민석의 생각이었다. 민석은 병실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 뉴스 속보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오 여사의 판결 소식과 함께 분노하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며칠 후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한 지훈이 그의 병실을 찾았다. 지훈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는 형, 이제 다 끝났어. 그 여자는 평생 병원에서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게 네가 생각하는 정의인가, 지훈아? 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지훈은 당황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형? 법이 그렇게 판결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최선. 민석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고통의 경련에 가까웠다. 너의 최선이겠지. 하지만 그건 정의가 아니야. 그건 돈으로 정의를 산 것에 불과해. 거래일 뿐이지.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우리 어머니, 그분은 길 위에서 돌아가셨어. 마지막 순간까지 네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도 그분의 고통과 눈물을 기억해주지 않았지. 그런데 그 모든 비극을 만든 사람은 따뜻한 병실 침대에 누워 편안한 마지막을 맞는 게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형의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민석은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려 지훈은 그를 도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몇 통과 사진,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이것들은 어머니의 유품이다. 내가 평생 간직해온 것들이지. 그 안에는 오미란 여사가 과거에 어머니에게 보냈던 협박 편지,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을 잃은 슬픔을 기록했던 일기,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죽기 직전 자신의 심정을 녹음한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최 실장조차 찾아내지 못했던 유괴 사건의 전말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내가 이걸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 지훈아?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네가 진실을 알게 되면 무너질까봐. 하지만 이젠 아니야. 진정한 용서는 진실 위에서만 가능한 거다. 그리고 정의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야. 민석은 지훈의 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이걸 세상에 공개할 거다. 그 여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 거야. 설령 그로 인해 강지훈, 너의 명예와 K타월에 흠집이 가더라도. 그것은 선택의 강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에 대한 선언이었다. 그는 뒤틀린 가족의 대신 차갑지만 올바른 정의를 선택한 것이다. 지훈은 형의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부와 명예가 형이 지켜온 이 낡은 유품들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의 뜻대로 해. 그게 맞아. 두 형제는 비로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늦었지만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정의의 길이었다. 세상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이민석이 공개한 증거들은 오미란 여사의 범행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었고, 그녀를 향한 동정론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재심이 열렸고 법원은 이전 판결을 뒤집고 그녀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그녀는 결국 차가운 감방 안에서 자신의 죄와 마주하며 생을 마감했다. 강지훈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K타워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듯한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강지훈은 중대 발표를 했다. 그는 K타워 회장직에서 물러나 자신의 모든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에게 그룹의 경영을 맡겼다.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조금의 미련도 없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은 결국 거짓과 죄악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성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값비싼 양복과 시계도 모두 처분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옷차림으로 이름 없는 동네의 작은 빌라에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는 돈과 권력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이민석은 긴 재활 끝에 마침내 퇴원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조금 불편했고 그의 오른손 주먹은 예전처럼 완벽하게 쥐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편안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보상금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어머니의 이름으로 보육원에 기부하고 동네의 작은 상가 건물 한편에 조그마한 도장을 차렸다. 정신무도관, 바른 마음이라는 뜻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무술이 아닌 예의와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지훈은 그 작은 도장을 찾아왔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아이들의 활기찬 기합 소리와 민석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형을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막 돌아서려던 순간 문이 열리고 민석이 나왔다. 땀에 젖은 도복 차림의 그는 지훈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나도 가볍고 고맙다는 말은 너무나도 부족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발끝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때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들어와서 바닥이나 좀 닦지 그러냐. 땀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스함을 지훈은 느낄 수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도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한쪽에 곱게 개어놓고 구석에 있던 걸레를 집어들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땀과 발자국으로 얼룩진 낡은 나무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그의 움직임은 서툴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바닥을 닦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과오를, 자신의 오만했던 삶을 닦아내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도장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창문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햇살이 들어와 먼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민석은 땀으로 젖은 지훈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넸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사과도 용서의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화해를 담고 있었다. 민석은 자신의 오른손 주먹을 들어올렸다. 햇살 아래 그의 손등에 새겨진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빛났다. 나레이션, 내레이터의 차분하고 사색적인 목소리. 어떤 흉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용서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준다. 지훈은 형의 주먹을, 그 흉터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과 원망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생과 사랑,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의 증거였다. 한때 동생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 주먹은 이제 오만과 권력을 부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두 형제는 마침내 다시 시작할 길을 찾았다. 회장과 경비원이 아닌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민석이 지훈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지훈도 마주보며 웃었다. 그것은 그들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나누는 진짜 미소였다.